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재무제표 분석에 관한 겁니다. 숫자만 보면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기업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아주 재미있는 열쇠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건강 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단순히 뭐 이익이 낮냐, 적자냐 이걸 넘어서서요. 기업이 진짜 얼마나 튼튼한지, 앞으로 클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 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팔란티어, SK하이닉스, 솔로스 첨단 소재 이런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서요. 재무제표 핵심 지표랑 평가 방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투자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정보들을 통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거죠. 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재무제표의 핵심을 제대로 읽는 법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할지, 또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숫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한정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다 과거 기록인데 미래 예측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연결 재무제표는 또 뭐고, 지주회사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실제 기업 사례까지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재무제표. 종류도 많고 숫자도 복잡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좀 핵심적인 것부터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몇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현금 흐름. 마지막으로 시장 평가는 어떤지, 밸류에이션까지요. 역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돈은 잘 버냐? 이 수익성. 어떤 지표 봐야 돼요? 맞습니다. 수익성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ROE 있죠. 내 돈, 그러니까 주주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ROE. 높으면 좋은 거죠? 네,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좋긴 한데 근데 단순히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높아졌는지, 예를 들어 빚을 너무 많이 내서 그런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같이 봐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꾸준히 높은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도 중요합니다. 기업 본업으로, 그러니까 주력 사업으로 마진을 얼마나 남기냐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본업 경쟁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높아야 진짜 사업 잘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요. 총이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80%요? 와. 네. 이게 뭐냐면 물건이나 서비스 만드는 데 드는 직접 비용이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팔기만 하면 이익이 크게 남는 아주 강력한 수익 구조인 거죠. 와, 돈은 잘 버는데 근데 회사가 좀 불안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안정성은 어떻게 봐요? 네, 그렇죠. 안정성을 보려면 부채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있나 보는 건데 낮을수록 재무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낮은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동종산업 평균이랑 기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곳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술 스타트업처럼 변동성이 크면 좀 낮은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도 꼭 봐야 하고요.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만약 1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네, 그렇죠. 소위 좀비 기업일 가능성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분석 자료들 보면 부채가 거의 없는 사실상 무차입 구조예요. 이건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엄청난 강점이죠. 무차입 구조. 그렇군요. 주가는 근데 결국 미래 성장성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장성은 뭘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미래 기대감이 크죠.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계속 커지고 있나 보여주니까요. 네네. 근데 물론 매출만 늘고 이익이 줄면 안 되겠죠.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번 순이익이 주식수 대비 얼마나 늘고 있냐? 이게 꾸준히 늘어야 주주 가치가 진짜 올라가는 거죠. 이익이 나도 현금이 없으면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흑자도산 얘기도 있잖아요. 현금 흐름, 이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찍힌 이익은 사실 회계상 이익일 뿐이거든요. 실제 현금이 안 돌면 회사는 그냥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 이걸 반드시 봐야 합니다. 주력 사업으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기업의 심장 같은 거예요. P,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공급해야죠. 아, 심장이군요. 그럼 무조건 플러스여야겠네요. 네, 당연히 플러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 설비 투자, CapEx 같은 걸 뺀 잉여 현금 흐름, FCF인데요. 이게 기업이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남는 돈이에요. 이걸로 배당도 주고 빚도 막고 자사주도 사고 그러는 거죠. FCF가 꾸준히 플러스인 기업이 진짜 알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 자체 가치 말고 시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는지 그 밸류에이션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시장 평가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 PER, 주가 수익 비율하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죠. PER은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 EPS의 몇 배냐, 즉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요. PBR은 주가가 주당 순자산 BPS의 몇 배냐,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보통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랄까 성장성이 아주 높은 산업이나 기업은 높은 PER, PBR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특성이나 성장 전망을 같이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EBITA 같은 지표도 많이 쓰여요. 이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 EBITDA 대비 기업 가치 EV를 보는 건데 특히 감가상각비가 크거나 부채 수준이 다른 기업들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지표들 알았으니까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짚어보죠. 이 지표들만 안다고 투자가 쉬워지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함정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재무지표라는 게 아주 유용한 도구는 맞는데 숫자에만 빠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과거 데이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무지표는 어쨌든 지나간 기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얘기죠. 근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 지표보다는 미래 예상 이익, 그러니까 포워드 이익이랑 성장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해요. 재무제표는 그 예측이 얼마나 말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근거로 쓰는 거죠.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 데이터의 한계 말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그냥 숫자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둘째는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숫자든 그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산업 특성이랑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안정적인 산업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도 괜찮을 수 있지만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은 낮은 게 더 안전할 수 있죠. 제조업이랑 IT 기업의 적정 PBR 기준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처럼 경기를 많이 타는 경기 순환 산업 있잖아요. 이런 데는 불황 때 이익이 확 줄면 PER이 막 엄청 높아 보여요. 이익이 줄어서 분모가 작아지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럴 땐 PER보다는 PBR 같은 다른 지표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흑자도산 위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셋째가 바로 흑자도산 리스크 재점검인데요.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찍혀도 실제 돈이 안 돌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 이에 마이너스거나 계속 나빠지는 추세면 진짜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있는 매출채권, 그러니까 외상값이 너무 많거나 이 외상값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회전율 저하, 이것도 현금 흐름에 문제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 그 매출 채권 중에서 이거 떼일 것 같다고 미리 비용 처리하는 대손충 당금 비율 있잖아요. 이게 전체 매출 채권의 한 10% 넘어간다. 이러면 부실 채권이 많다는 거니까 아주 위험하다고 봐야죠.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매출은 그대로거는 주는데 재고만 계속 쌓인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유행 타는 옷 같은 거는 악성 제거되기 쉽고요. 반면에 철강 이런 건 가치 하락이 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수도 있고요. 산업 특성이랑 매출 추세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재무제표라는 숫자에 안 나타나는 위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네 번째인데요. 숫자 너머의 위험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안 나오지만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경영진의 도덕성이라 능력이죠. 그건 정말 숫자로 알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재무구조가 좋아도 경영진이 막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면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오너 2세가 회사 돈 함부로 쓰거나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회사 망가뜨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중요해요. 회사가 돈 벌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막 자회사 쪽에서 상장시키고 기존 주주 가치 깎아먹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리스크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처럼 특정 고객, 그러니까 미국 정부 계약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쪽이랑 관계가 틀어지거나 정책이 바뀌면 실적에 타격이 클 수 있겠죠. 이런 비재무적인 것들도 재무제표 분석만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아까 재무제표가 과거 데이터라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 거, 이게 미래 예측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재무제표가 후향적인 지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분석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미래 예측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 데이터 흐름이나 추세 있잖아요. 매출이나 이익률, 자본이 어떻게 성장해 왔나 이런 거요. 이걸 분석하면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미래이익 추정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과거 실적 추세를 보면 미래 예측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렇죠. 과거에 꾸준히 잘했던 기업의 긍정적인 예측은 좀 믿음이 가지만 실적이 막 들쭉날쭉했던 기업이 갑자기 엄청 좋아질 거다.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ROE나 영업이익률 같은 걸 경쟁사랑 비교하면서 이 회사가 가진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계속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예측뿐만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2번째 이유예요. 재무제표 분석은 리스크 관리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재무제표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큰 손실을 피하는 거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걸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위험한지, 혹시 부도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또 현금 흐름표 보면서 흑자 도상 가능성도 점검하고요. 최소한 너무 부실해서 상장 폐지될 만한 기업은 미리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안전점검인 셈입니다. 재밌는 건 재무제표로 경영질 생각까지 좀 엿볼 수 있다고요? 네, 그게 3번째 의미인데요. 경영진의 속내나 전략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ROE를 계속 높게 유지한다. 이건 경영진이 주주돈 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잘 굴리는지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또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 규모 같은 걸 보면 경영진의 주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의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배당도 짜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한다. 그러면 경영진이 주주환원보다는 다른데,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 돈 쌓아두거나 좀 무리한 M&A 같은 데 더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재무제표 보다 보면 앞에 연결이라고 붙은 거 많잖아요. 연결 재무제표, 이건 뭔가요? 특히 지주회사 투자할 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네, 연결 재무제표. 이건 쉽게 말하면 지배하는 회사, 그러니까 모회사랑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 재무 상태랑 실적을 싹 다 합쳐서 그냥 하나의 회사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상장사들은 대부분 이걸 기본으로 공시하죠.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연결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그 안에는 모회사 주주 몫인 지배주주 순이익과 자회사 지분 가진 다른 주주들, 즉 비지배주주 몫인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이나 EPS 계산할 때는 네, 반드시 모회사 주주, 즉 당신의 몫인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지배주주 순이익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투자자 몫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자회사를 많이 돈 지주회사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지주회사 투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모회사 자체의 본업 실적을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자회사 실적이 다 합쳐지니까 지주회사 자체의 핵심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분리해서 보기가 좀 까다롭죠.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실적 보면 CJ 대한통운 실적에 섞여 있거든요. 식품 사업만 보려면 대한통운 걸 빼고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섞여 있어서 보기 어렵다. 네.
둘째는 자회사 리스크가 모회사로 그냥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자회사 하나가 크게 잘못되면 그게 모회사 연결 실적이나 주가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줘요. 그냥 운명 공동체인 거죠. 투자한 자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주의점인데 비연결 투자 자산의 할인 문제예요.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도 지분율이 낮아서 연결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KCC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 같은 거요. 이런 경우엔 그 투자한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지주회사가 배당을 받지 않는 한 그 이익이 지주회사 손익계산서에 직접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좀 할인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주회사 할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그리고 또 모회사가 돈 필요하면 갑자기 그 지분을 팔아버릴 위험도 있고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가보죠. 배운 걸 실제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 사례로 팔란티어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엄청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 성장할 동력은 뭘까요? TTM 기준으로 거의 39% 가까이 성장했는데 이건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셋째, 영업이익, 순이익 다 흑자로 돌아섰고 아까 말했듯이 부채가 거의 없는 사실상 무차입 구조라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해요. 네네. 넷째, 잉여 현금 흐름 FCF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AI 기술력, 그리고 정부나 방산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그 기대감, 이게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와, 강점만 들으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면 분명히 좀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를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우려되는 점, 리스크 요인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죠. 뭐 PE가 수백 배, PSPB 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엄청 높아요. 이건 뭐냐면 미래의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정말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술 개발하고 영업망 넓히려면 R&D 비용이나 판매 관리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매출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나 관련 기관 계약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정부 예산이 줄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규제가 심해지거나 하는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리 무차입 구조라도 이런 외부 요인은 장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높은 수익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핵심 전략이 뭘까요? 이 높은 평가가 계속되려면요, 앞으로도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줘야 해요.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잘 관리해서 높은 이익률을 지키고 더 개선하는 모습,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비용을 줄인다거나 기존 고객한테서 더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전략 같은 거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정부 계약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민간 기업 고객을 더 많이 성공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그런 외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하고요. 결국 지금 주가는 미래의 그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상당히 어쩌면 좀 과하게 미리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대치를 계속 채워주는지, 리스크 관리는 잘하는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더 깊이 파보기 위해서요. SK하이닉스랑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두 기업 사례를 한번 비교해보죠. 좋은 현금 흐름, 나쁜 현금 흐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 두 회사가 현금 흐름의 선순환 그리고 악순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먼저 SK하이닉스, 여기는 대표적인 선순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즉 본업인 반도체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현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어요. 심장이 아주 튼튼하게 피, 즉 현금을 팍팍 뿜어내고 있는 거죠. 네, 돈 잘 버네요. 그렇죠. 이렇게 번 돈으로 뭘 하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미래기술 경쟁력 갖추고 생산 능력 늘리려고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런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요. 이건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하고 건강한 지출이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이렇게 투자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이걸로 빚도 갚고 차입금 상환 같은 거,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면서 재무 건전성도 높이고 주주 가치도 올리는 거죠. 아,
진짜 영업에서 벌어서 미래에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빚 갚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그럼 솔로스 첨단 소재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악순환이라고요? 네. 반면에 솔로스 첨단 소재는 좀 안타깝지만 악순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 이익을 못 내고 오히려 현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드는 상태인 거죠. 아, 본업에서 돈이 나간다. 네. 그런데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돈을 못 버는데도 산업 특성상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은 더 심해지죠. 결국 어떻게 되냐? 재무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영업에서도 돈 나가고 투자로도 돈 나가고 이 부족한 돈을 전부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차입, 유상증자 같은 걸로 겨우 메꾸고 있는 구조예요. 빚내서 빚 갚거나 빚내서 겨우 운영하는 불안한 모습인 거죠. 와, 두 회사를 비교하니까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네요. 이 사례 분석 통해서 투자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는 기업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튼튼하게 뛰어서 꾸준히 플러스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CFO 마이너스는 진짜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예요. 네, 심장 체크. 둘째, 성장하는 기업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일 수 있다.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영업해서 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똑똑하게 다시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미래를 위한 투자는 꼭 필요하니까요. 네, 미래 투자. 셋째,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다. 영업, 투자, 재무 이 세 활동의 현금 흐름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조합해서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건 현금이 안 도는 돈맥경화 상태거든요.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재무제표가 그냥 딱딱한 숫자 옹치가 아니라 기업의 건강 상태, 성장 가능성, 심지어 경영진 속마음까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지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산업이나 경쟁사라는 맥락에서 보고 특히 눈에 안 보이는 함정이나 현금 흐름, 숫자 너머의 위험까지 다 같이 봐야 한다는 점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팔란티어, SK하이닉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사례들이 정말 이론을 현실에 딱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함께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때로는 예측 못한 기술 발전이나 갑자기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 같은 비재무적인 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가 들려주던 그 스토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기업의 진짜 장기적인 잠재력을 평가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 데이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요인들 사이에서 당신은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던져보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재무제표의 세계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